달러가 강세로 가니까 트럼프 랠리로. 그러면 반대로 원화는 약세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화 들고 있으면 손실이 나니까 외국인들은 떠나가고, 사실 국내장에 남아 있으면 좀 뭐 바보 취급까지 듣는 그런 상황이고, 가상화폐가 워낙 크게 가니까 가상화폐 쪽으로도 돈이 가고, 사실 주식시장에 자금이 워낙 없으니까요. 주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급이 깡패라고 돈이 들어야지 움직이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 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이희근 대표님 모시고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울 때 1998년 기업평가부터 해서 지금 25년 금융시장에 있어온 이희근 대표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희근 경제TV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방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최근에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미국 주식은 굉장히 날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사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고 왜 이렇게까지 미국 주식이 날아가고 있을까요? 지금 같은 경우 미국 3대 지수 보면 신고가를 내고 계속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원인보다는 원래 미국이 펀더멘탈 GDP가 좋은 측면도 있는데, 여기에다가 트럼프 랠리까지 더해졌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랠리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트럼프가 대기업이나 부자들에게 감세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지금도 적자가 엄청난데 감세를 한다. 그러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채권을 많이 발행한다. 그 방법밖에 없죠. 그러면 시중에 채권이 늘어나게 되면 채권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반대로 채권 금리는 상승을 하죠. 그러면 돈이라는 입장에서는 이자 더 주는 대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달러가 강세로 가고,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 주식도 상승을 하고 달러도 강세로 간다. 두 군데서 다 자본 수익도 나고 환수익도 나니까 계속 미국으로 돈이 들어가면서 미국 주식이 계속 상승하는 거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그럼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사실 트럼프 집권 이런 걸 떠나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돈의 논리로 본다면 상당 기간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다른 것보다는 제가 연준 자산 그래프를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보게 되면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위기가 오면 또 양적 완화로 돈을 풀었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 위기가 왔을 때 돈을 풀었고, 이게 얼마나 풀었냐고 하면 지금 좀 걷어들이긴 했지만 6배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구상의 달러가 6배 증가를 했다. 그런데 주가는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4.5배 상승을 했습니다. 풀린 돈보다도 상승률이 낮다는 거잖아요. 사실 돈이 풀리게 되면 승수 효과라든가 이런 걸로 훨씬 몇 배로 자산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돈의 원리로 본다면 이런 것들이 한동안 상당 기간 계속 상승이 이어질 거고, 여기에다가 돈들이 안전자산 채권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갔지만 뭐라 그럴까요? 경기가 좋고, 그러니까 또 금리를 인하하면 위험자산 주식 쪽으로도 또 넘어오거든요. 그런 측면까지 가면 많이 올랐지만 돈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여요. 사실 미국 증시는 트럼프 랠리다 할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또 비트코인도 국내 그 증시 시총을 넘어서는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미국과 비트코인 이렇게 암호화폐 자산들이 좋아지면서 국내 증시도 좋아질 거라는 예상을 많이 하셨었는데, 사실 지금 현실을 보면 국내 증시는 많이 힘을 못 쓰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다른 거 다 가는데 국내 주식만 못 가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수급 역량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앞에 워낙 달러가 강세로 가니까 트럼프 랠리로, 그러면 반대로 원화는 약세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화 들고 있으면 손실이 나니까 약세로 가니까 외국인들은 떠나가고, 여기에다가 또 미국장으로
사실 국내장에 남아 있으면 좀 뭐 바보 취급까지 듣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장으로 또 떠나고 여기에다가 가상화폐가 워낙 크게 가니까 가상화폐 쪽으로도 돈이 가고 사실 주식시장에 자금이 워낙 없으니까요. 사실 뭐라 그럴까요? 뭐 주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급이 깡패라고 돈이 들어야지 움직이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 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이 수급적인 측면이고요. 그래서 이런 수급적이 언제 변화가 생기느냐 그게 또 우리 시장에 어떻게 보면 상승하는 타이밍이다. 요걸 잘 살펴야 될 걸로 보이고 또 그게 아니면 사실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부양책을 통해서 주가를 받치고 하는데 아예 정치권도 손 놓고 있으니까 기댈 수 있는 데가 없고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요? 상승할 모멘텀이 지금 국내 자체로만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 하지만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리지만 또 요럴 때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언제 기회다 이 부분까지 또 차근히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상승 모멘텀이 생겼을 때 국내 증시도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한 상승 모멘텀이라는 게 어떠한 뭐 이벤트나 시점이라고 보시나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국내 자체로만 보면 이제 정부나 또 언젠가가 될지는 모르지만 주가를 부양하겠다고 막대한 자금을 풀 때 이때는 정말 기회가 되거든요. 네. 이건 어느 나라든 상관없이 크게 보면 글로벌 위기가 왔을 때 미국이 양적 완화 2008년, 2009년 그러고 코로나 미국이 양적 완화 할 때는 글로벌 전체가 부자가 될 때거든. 그때는 무조건 주식을 사야 될 때고요. 또 다르게 보면 2013년 전 2013년 아베노믹스가 일본 부양을 한다고 돈을 풀 때 어느 나라가 크게 부양을 한다 돈을 풀면 그 나라 주식입니다. 미국이 돈을 풀 때는 전 세계가 그 나라가 돈을 풀 때는 그 나라 주식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우리도 워낙 어려우니까 돈을 푸는 뭐 이렇게 추경 이런 정도가 아니고 통화량이 한 2배 정도 큰 돈을 푼다 할 때 기회가 되는데 이건 사실 기대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뭐 정치를 바라본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언젠가 이런 뉴스가 들리면 무조건 주식 부동산 사야 된다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고 그거 말고는 이제 트럼프가 집권을 하고 관세를 확 높일 때 그때가 어떻게 보면 기회로 보여요. 트럼프가 관세를 확 높인다. 그러면 달러가 최고로 강세로 왔을 때 반대로 보면 원화가 최대 약세로 왔을 때 거기서 이제 원화가 강세로 가고 달러가 약세로 간다. 그러면 달러 자산을 매도하고 원화 자산 이제 수급 한쪽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밍이 제가 봤을 때는 주식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닐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기로 인해서 이제 한국 주식도 조금씩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뭐 미국의 한 펀드에서 지금 한국 주식은 박앤세일 중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또 특히나 최근에 금투세 폐지도 있었고 그래서 한국 주식 시장이 지금 좋은 투자처다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이 국내 주식을 매수하기에 적기일까요? 네, 지금 보게 되면 일단 펀더멘탈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12개월 선행 PER을 보면 글로벌 중에 우리가 가장 낮아요. 사실 중국하고 우리하고 경쟁을 하면서 가장 낮았는데 최근에 중국이 부양책을 하면서 확 올라갔어요. 그만큼 주가가 확 뛰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대로 있으니까 지금 보면 8.2배, 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한 22배, 우리보다도 뭐 더블 이상 훨씬 높으니까요. 그래서 선행 PER 봐도 워낙 낮은 거고 요게 한 5년 평균으로 보더라도 제가 준비된 는 오른쪽에 보면 5년 평균 보더라도 가장 낮은 위치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식이라는 게 밸류가 이렇게 낮을 때 투자를 해놓으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수익이 나더라고요. 또 뭐 쉽게 주식시장에 여러분들 다 아는 격언이 있잖아요.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살았고 그처럼 지금은 앞에 안 보이고 어렵지만 밸류를 믿고 워낙 낮을 때 모아놓으시면 당장 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충분히 수익이 나올 거로 보고 특히 제가 봤을 때는 내년이 저점을 잡고 우리 시장이
충분히 반등으로 이어지는 시점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충분히 밀릴 때마다 분할로 접근을 하시면 충분할 걸로 보여집니다. 국내 주식 시장의 흐름을 바꿔놓을 만한 이슈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결국은 외국인들의 움직임입니다. 외국인. 지금 뭐 외국인들이 워낙 매도를 하고 특히 삼성전자 최근에 워낙 매도를 했는데 네. 이 외국인 매도가 줄어들고 또 반대로 원화가 강세로 가면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때 이때가 사실은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앞에 환율 보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외국인 수급을 보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뭐 환율 변화라든가 이런 게 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외국인 매수가 강하게 바뀌는 거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시장에 변화가 생겼다. 환 시장은 워낙 큰 시장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뭐 모멘텀이 나오기 전에도 미리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환 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또 모멘텀도 나올 수 있으니까 환율 돈의 입장에서 뭐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거 뭔가 변할 수 있겠다. 그 측면에서 충분히 모아 가셔도 뭐 우리 시장 밸류 측면에서도 워낙 메리트가 있으니까요.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국내 주식 시장이 이때 변곡점을 맞이하고 대세 상승 전환한다.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일까요? 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것들은 일단 지금 제가 트럼프가 이제 집권을 했을 때 달러 인덱스를 준비를 했는데요. 보면 트럼프가 2017년 1월 달에 이제 임기를 시작했는데 그리고는 1년간 약달러로 확 움직였어요. 그때 또 뭐라 그럴까요? 우리 주가는 달러가 약세로 가면 원하는 강세로 가고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면서 우리 시장은 상승을 하니까 이 1년 보면 코스피 지수도 확 움직였거든요. 이걸 보면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강달러보다는 약달러를 선호하는 어떤 성격이고요. 또 여기에다가 뭐 부통령으로 벤스를 지명했다. 벤스도 뭐 러스트벨트 뭐 이쪽을 대변을 하기 때문에 약달러를 선호를 하고요. 그래서 결국 막상 집권이 되면 약달러를 선호하기 때문에 약달러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집권하자마자 약달러로 움직이기에는 쉽지는 않아요. 그렇게 보는 이유가 지금 트럼프 1기 때 준비를 했는데 보게 되면 일단 감세 법안이 통과가 됐을 때 이때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지금은 트럼프 랠리로 미리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중 분쟁이 났을 때 달러가 또 강세로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으로 보면 1기 때 이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랠리가 달러도 강세로 가고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도 상승을 하는 게 지금 미리부터 상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미리부터 상승을 하던 것들은 막상 시행이 돼버리면 또 반대로 원래 약달러로 접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무부 장관 또 대중국 강경책으로 임명이 되면 바로 임기 시작이 되면 얼마 안 됐어 뭐 저런 관세를 확 높이는 이런 정책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정책이 나오고 환율이 요동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는 기회가 되는 거죠. 달러가 약세로 가고 원화가 강세로 가는 그런 시점으로 맞이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감세되고 그 다음에 또 환율 뭐라 그럴까요? 관세를 높이고 또 감세 정책도 펼치고 이렇게 되면 위험하다고 보고 시장이 흔들릴 때 이때 매도하면 가장 약세에서 주식을 파는 게 되고요. 오히려 이때가 매수 기회라는 거 또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위안화 차트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준비를 보게 되면 2008년 롯데가 미국이 관세 대중 무역 전쟁을 펼칠 때거든요. 여기서부터 위안화가 한 15% 약세를 펼쳤어요. 15%. 환율이 한 15% 약세로 확 갔어요. 그렇게 보면 이때 원화도 15% 같이 약세로 갔어요. 원화로. 그리고 달러는 한 12% 강세로 갔고요. 그래서 이게 뭐 지난번 첫 번째 미중 갈등이 일어났을 때인데 지금은 미리 미중 갈등 나올 거다. 이런 걸 보고 현재 벌써 트럼프 랠리로 달러가 한 7% 정도 먼저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임기가 되면 지난번에 달러가 한 12%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가더라도 한 5% 정도 추가로 갈 수는 있지만
그때하고 또 지금하고는 상황이 전혀 틀리거든요. 그때는 중국이 미국 쪽에 이제 수출하는 게 한 20%가 좀 넘었는데 지금은 한 10%대 초반으로 확 낮아져 있기 때문에 뭐 환율이 이 정도로 확 안 움직인다. 그런 고려를 한다면 어느 정도 달러가 강세로 갈 만큼은 갔고 원화가 약세로 갈 만큼은 갔다. 여기에서 이제 트리거만 나오면 상황이 바뀌는 거죠. 그 트리거가 이제 정책을 확 그래서 위안화 차트 다시 한번 보면 막상 뭐라 그럴까요? 확 정책을 펼치고 확 튀었다가 결국은 다시 제자리로 왔거든요. 이러면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 요즘은 꼭 생각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점이 대략 언제쯤이 될 거라고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트럼프가 내년 1월 20일 취임을 하고 네. 한두 달 안에는 바로 시행을 할 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난 1기 때도 보면 자기가 주장을 했던 거 웬만한 건 다 했어요. 실제로 의회에 막혀서 못할 수는 있지만 시도를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 임기가 시작이 되고 얼마 안 돼서 이런 정책들이 막 쏟아질 걸로 보이고 그러면 임기 시작과 조금 지나면서 환율이 급변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임기가 되면 더 위험할 거라고 보지만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임기로부터 우리가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컨트레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트럼프가 임기가 시작이 되면 달러가 약세로 간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 원하는 반대로 원 달러니까 강세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제가 원화 차트하고 우리 코스피 차트하고 겹쳐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원화가 약세에서 이렇게 강세로 갈 때 코스피 지수는 크게 대세 상승이 나왔거든요. 또 2003년도에서 2007년 지속적으로 강세로 갈 때 7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대세 상승이 나왔고요. 또 약세에서 강세로 갈 때 대세 상승이 나왔고 이번에도 약세에서 원화가 강세로 갈 때 대세 상승이 나왔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 인하할 확률도 높습니다.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그 나라 화폐가 약세로 간다는 겁니다. 따라서 한동안 약세로 가고 또 트럼프 집권이 되고 막상 강달러로 갔던 것들이 트럼프는 앞에서 보여드렸지 1기 때 약달러 정책을 선호를 했거든요. 그것까지 겹치면 의외로 내년에는 달러가 약세로 가고 반대로 원화가 강세로 가고 그리고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이런 흐름으로 충분히 갈 걸로 보고요. 특히 여러분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 들어올 때 꼭 두 가지 수익을 노리고 들어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환율에서 수익 나는 환수익,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식이나 채권 상승을 해서 수익 내는 자본 수익. 이걸 항상 역대적으로 두 가지 수익 노리고 들어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이 딱 그걸 노릴 수 있는 시점입니다. 보면 원화가 지금 달러당 1,400원이잖아요. 이게 역대 네 번째거든요. 그만큼 약세로 갔는 게. 그러면 지금 워낙 약세니까 사놓으면 원화가 강세로 가면서 환수익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 지금 보듯이 밸류 정말 낮고 낮은 위치거든요. 외국인들이 조금만 들어와서 밀어버리면 또 상승할 수 있으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주식 상승 수익도 노리고 환율에서도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이런 환경은 딱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앞에 말했지만 뭔가 하나만 딱 잘 건드려주면 시장이 바뀌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건 결국 트럼프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어렵고 트럼프가 집권하고 그리고 정책들을 초반에 막 시행을 해버리면 그때가 정말 주식이 가장 싸고 또 환율이 가장 약할 때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 정말 들어올 시점이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견디시면 충분히 내년 초에 이런 현상들이 나오면서 생각하는 것보다 길게 강세로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기하시지보다는 지금 기회다. 조금 더 흔들릴 때마다 충분히 분할 매수를 해놓으시면 내년 후내년 가면서 지금 아쉬웠던 것들이 한 번에 만회될 수 있으니까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저평가되어 있다, 좀 눌려 있다.
한국 주식이 그래서 기회다라는 말씀도 되게 혹하기는 하는데 미국 주식이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내가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나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나 되게 고민이 많으세요.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이게 사실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제가 판단을 하는 것은 지금 시대에는 한 곳에 자금을 다 몰아넣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서는 결국 자금을 분산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국내 주식, 미국 주식, 뭐 또 비트코인도 네. 마찬가지고 자금을 분산을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이고 그래서 만약에 국내 주식하고 미국 주식하고 뭐 똑같이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하나를 포기하기보다는 내년에 제가 뭐 트럼프가 막 정책을 쏟아낼 때는 미국 주식 비중을 약간 줄이고 국내 주식 비중을 약간 높인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양쪽 시장에 다 발은 담그되 비중을 좀 조정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다면 2025년 국내 우리 주식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내년부터 실제로 좋아진다고 보고 있고요. 앞에 말했지만 물론 트럼프가 내년 초에 바로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사실은 조금 더 지루하게 흐르는 측면은 있습니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니까요. 그래서 뭐 미국의 관세를 부과한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부과 안 하면 주식 시장에서는 계속 눌리지만 막상 부과를 해버리면 시장은 그때부터는 전혀 다르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정책에서 관세를 실제로 부과하는 시점 또 감세 정책을 실제로 시행하는 시점 그때부터 시장이 좋아지는 시점이니까 이건 뭐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초에 충분히 나올 걸로 예상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정책이 나왔을 때는 또 국내 주식이 기회다 생각을 하시고 또 지금도 워낙 낮으니까 지금부터 뭐 내년 초까지건 분할 매수로 해 가셔도 되고요. 또 뭐 스마트 하신 분들은 그걸 기다리셨다가 또 매수를 하셔도 되시니까요. 뭐 충분히 지금 밸류도 약하고 또 내년 충분히 기회가 생기는 장으로 바뀌니까요. 뭐 국내 주식 투자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올 연말에 일본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제2의 엔캐리 청산이 또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엔캐리 청산이 사실은 얻은 돈들이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가장 큰 충격이거든요. 처음에 가장 큰 충격이라서 한번 충격을 받았고 그 다음 나온다 해도 생각보다 충격은 약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약하고 이걸 떠나서 뭐 금리를 일본이 인상을 하더라도 엔화가 급격하게 강세로 가긴 쉽지 않아요. 달러가 워낙 강세니까. 그래서 달러가 워낙 강세니까 엔화가 금리 인상하더라도 스무스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엔캐리 청산이 뭐 과거처럼 올해처럼 확 나온다 이렇게 보지는 않으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국내 주식을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관심이 있는 주식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일 텐데요. 최근에 뭐 4만 원대까지 몰렸다가 자사주 매입 발표 이후에 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지금 그렇게 강하게 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까지 많이 하락을 하게 된 건가요? 그 전에 제가 차트 하나를 먼저 네네. 보이고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준비한 차트를 보게 되면 이게 삼성전자가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을 했나를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보면 IT 버블일 때는 지금 보시면 50% 이상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금융 위기 때는 46%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43% 하락을 했습니다. 즉 2008년 금융 위기급으로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IT 버블이나 금융 위기는 사실 글로벌 위기랐거든요.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서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모든 주식이 같이 빠졌다가 그러다가 경기가 좋아지면서 회복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금융 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빠지는 것은 삼성전자 자체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항상 주식이 회사 자체로 빠졌을 때는 회복이 바로 나오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문제를 뭐 수정하는 데가 자꾸 일어났더니 해결됐다 이렇게는 잘 안 되니까요. 글로벌 경기는 사실 빠르게 회복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자체에 문제가 생겼고 또 바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걸 나타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삼성전자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네. 그걸 또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좀 무서운 얘기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정말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조금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보게 되면 가장 첫 번째 일단 삼성전자 자체에 봤을 때는 이게 뭐 공식적으로 안 나온 거지만 기사에는 간혹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기사 중에 하나가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원웨이 공정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요건 실제로 말해서 13에서 14나노 공정 요렇게 돼 있는데 그 앞에서는 18나노 공정, 17나노 공정, 15에서 16나노 공정, 1X, 1Y, 1Z 이까지가 무조건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삼성전자 세계 최초 반도체 계속 하다가 원웨이에서 여기서는 마이크론이 세계 최초로 개발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좀 빠르게 추격을 하다가 여기에 반도체 설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엔비디아에 납품되는 게 계속 늦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HBM 같은 경우는 D램 반도체로 이렇게 쌓아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결하고 샀는데 기술적인 문제다. 처음에 이렇게 봤기 때문에 빠르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D램 자체의 문제다. 그러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원웨이부터 수정이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은 원C 11에서 12 나는데 이건 또 SK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원웨이 공정부터는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이 벌써 잃었는데 우린 그걸 모르고 있었을 확률도 있고요. 항상 이때까지도 계속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다. 이렇게 있는데 요런 어떤 D램 자체의 문제. 그래서 요런 문제가 하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어떻게 수익을 내지 못하면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일단 양산에 들어가야 되죠. 네. 그러면 이런 어떤 지금 D램 설계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잠식이 될 건데 양산이 늦어지면 계속 불거질 수 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사실은 뭐 큰 문제는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구멍가게도 아니고 네. 당연히 해결할 거라고 봅니다. 반도체에 문제가 있더라도 당연히 해결할 거라고 보니까 시간만 지체되는 상황이니까 해결되는데 이거 외에 제가 이제 정말 좀 걱정을 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는 지금 뉴스 파이낸셜 뉴스에 나온 기사 하나를 준비를 했거든요. 기사를 보게 되면 요게 10일 날 뉴스에 나오면서 또 10일부터 보면 또 삼성전자가 또 폭락을 하거든요. 보면 또 찾아보면 이런 기사들이 좀 미리부터 나온 기사들이 간혹 있었어요. 보면 다른 게 아니고 CXMT 요것은 중국의 창신 메모리거든요. CXMT가 D램 선단 공정 경쟁에 참여했다. 그래서 선단 공정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DDR5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신 메모리가 DDR4에 이어서 DDR5도 양산을 시작한 것으로 안다. 그래서 이게 뭘 생각을 하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실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 밑에 보면 창신 메모리가 DDR4에 이어서 DDR5 제품까지 저가 물량 공세로 나선다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은 피부로 잘 안 와닿잖아요. 그래서 요걸 제가 이제 반도체 가격 하나를 준비를 했거든요. 요 준비를 보면 밑에 붉은색으로 요렇게 표시를 했는 게 DDR4. 그러니까 창신 메모리가 지금 양산을 해서 막 밀어내는 겁니다. 지금부터 최근에 막 밀어내고 있는데 요 가격을 보면 8월에서 9월입니다. 8월에서 9월에 보면 DDR4 16메가 같은 경우는 22%가 폭락을 했어요. 가격이. 그리고 8기가 같은 경우는 17%가. 그러니까 창신 메모리가 들어오면서부터 일단 양상되는 가격부터 폭락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DDR5 고급형이죠. 아직 창신 메모리가 못 만들었다고 보는 이 가격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건 창신 메모리가 아직 막 쏟아내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창신 메모리가 DDR5까지 양산에 들어간 게 사실이라면 이제 반도체 D램 전체가 HBM 빼고는 다 하락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는 HBM이 없잖아요. 그러면 정말 반도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기에다가 사실은 뭐라 그럴까,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내년 전략을 창신 메모리가 쫓아오는 DDR4를 줄이고 DDR5를 늘리겠다, 이런 걸 했는데 DDR5가 양산에 들어간다. 그러면 뭐 전략 자체도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어떻게 보면 뭐 손 놓고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그래서 정말 DDR5 양산 기사가 여기저기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게 사실이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정말 위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것은 트랜스포스에서 예상을 한 건데, 창신 메모리가 지금은 한 4에서 5% 글로벌 시장 점유율인데 내년에는 10%까지 치고 올라온다. 가파르게 치고 올라오고, 지금 보게 되면 D램 반도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딱 3, 4만 95% 이상 점유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사실 뭐가 있었냐고 하면 반도체 사이클을 만들어 왔어요, 얘네들이. 쉽게 말해서 반도체 가격이 사졌다. 그러면 3, 4가 감산을 해요. 이번에도 감산을 하면서 D램 반도체가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면 또 실적이 좋아지고, 그러다가 또 늘어나면 또 감산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도체 D램 가격을 한 20년간 쫙 보면 YOY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얼마나 상승을 했냐, 이걸 보면 정말 아주 리뉴얼하게 반도체 가격이 2년 하락을 하면 2년 상승, 2년 하락을 하면 이게 20년째 이어지고 있거든. 이게 이제 3, 4가 독점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커왔는데 이제 중국이 들어오면 얘네들은 반도체 메모리 법칙이고 뭐가 없어요. 무조건 밀어내니까. 중국 기업이 들어오고 살아남은 산업이 없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고, 여기에다가 중국 기업은 자국 반도체, 창신 메모리죠. 사용하면 보조금까지 줘요. 이런 보조금을 등에 업고 DDR4처럼 DDR5도 밀어낸다.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보면 중국 창신 메모리 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3, 4와 치킨 게임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래서 조금 아쉽게도 이런 치킨 게임에서는 뭐 늘 좀 중국이 이겨왔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위기다. 삼성전자가 빨리 HM 쪽으로, SK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비중을 더 늘리니까 여기에서 타격은 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가가 빠지는 것도 보면 상대적으로 약하고요. 대신 외국인들이 올해 7월부터 막 던지는 게, 이런 기사들이 7월 이때부터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걸 보고 매도를 계속 삼성전자 다 틀고 나가는 게 아닐까, 이런 의심도 들고. 그래서 반도체 업종에서는 뭐 아직도 뭐 제가 창신 메모리 가본 건 아니지만 정말 DDR5 양산에 들어간다 그러면 한동안, 오랫동안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사실 삼성전자가 4만 원대까지 빠지면서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 그리고 소각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뒤에 주가가 조금 반짝했어요. 근데 또 그 뒤로는 약간 좀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자사주 매입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보통 자사주 매입을 한다면 네. 이런 것들은 주가의 반등의 효과는 있고 추세 상승의 효과는 사실 없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수급이 한번 확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기대까지 더해져서 반등은 일어나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긴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주가를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일봉으로 이런 것보다는 크게 월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월봉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 준비를 했는데 삼성전자가 계속 우상향을 해왔어요. 사실은 삼성전자가. 그래서 보면 상승을 할 때 이때도 전고점을 돌파했고, 또 상승을 하면서 또 전고점을 돌파했고, 그리고 2001년 이때도 전고점을 돌파했고, 그런데 이번에는 전고점을 돌파 못하고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상봉이라고 부르죠. 이중 천장. 이게 좀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형태도 들어가고요. 여기에다가 계속해서 10년째 지지를 받고 오던 이 추세선도 이번에 확 이탈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에서는 이중천장, 그래서 앞에 고점보다 뒤에 고점이 살짝 약하고, 그리고 추세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기술적으로 보면 되돌림이 나온다. 그래서 되돌림은 이런 추세선까지 되돌림이 나온다.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 이제 상승을 할 때는 이 추세선이 지지 역할을 해요.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하고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하는데 이탈을 해버리면 저항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반등은 이런 저항대 반등이 나오면 저항을 맞고 다시 밀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추세선을 해보면 한 6만 5천 원 선이 그 추세선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등이 그 정도 반등이 나온다면 좀 아쉽지만 뭐 삼성전자라든가 워낙 우리나라 인류 기업이고 그렇지만 좀 비중을 줄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반등이 되돌림이 거의 대부분 차트에서 나오니까요. 되돌림이 나올 때 뭐 좀 비중을 줄이시고요. 또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워낙 안 좋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측면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죠. 다른 측면을 이렇게 한번 보면 네. 요것은 삼성전자 PBR 추이입니다. PBR 추이를 보면 맨 밑에 선이 1.1배 PBR인데 보게 되면 항상 여기는 GBR인데 보게 되면 항상 여기는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왔거든요. 네. 지지를 받고 강한 반등도 나오고 네. 그래서 이번에 1.1배까지 1배 1.1배도 지나가 한 배보다도 더 낮은 정말 낮은 위치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은 다시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측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측면들 그리고 또 반도체 제가 설명드렸던 측면들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삼성전자는 살펴봐야 되는 시점이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수급에 포커스를 맞췄다 네. 보시고요. 펀더멘탈보다는. 지금은 여기는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보면 워낙 낮은 위치니까 가능하다. 저 같은 경우는 수급, 외국인들이 왜 매도를 할까? 거기에 따라서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던 그런 부분이니까요. 사실 주식은 어느 쪽에 먼저 반응을 할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측면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한 시각들을 보시고 또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럼 사실 지금의 주가가 삼성전자 주가가 좀 바닥이라고 보시나요? 더 바닥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금 네. 10조 원 뭐 자사주 매집 네네. 이런 게 나왔으니까 일봉으로 보면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오는 가정이다. 대신 제가 반등으로 표현되는 게 앞에 추세성 정도까지 반등으로 네. 보고 있거든. 한 6만 5천 원 정도까지. 네네. 그래서 반등으로 보고 있고 그 이후에는 좀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상황을 지켜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네요. 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제가 또 더 어떻게 보면 뭐 어쨌든 제가 보는 시각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있는 설명 그대로 보면 삼성전자가 추세선 맞고 월봉으로 하락을 하면 어떤 차트 모양이 될까? 이 부분 또 사실 나오기 전에 고민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이것도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한번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게 LG 디스플레이 월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보면 사실 지금 반도체 IT 중에 전에 뭐가 있었냐면 디스플레이를 중국 시장하고 사왔어요. 지금처럼. 중국하고 치킨 게임을 했는데 우리가 졌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돼도 디스플레이도 뭐 6세대, 7세대 지금처럼 반도체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개발을 해나가다가 중국이 어느 순간 따라오고 물량 공세로 저가를 만들고 그 가격에 못 따라가니까 LG 디스플레이가 적자가 나기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차트를 보면 그냥 훅 빠지는 건 아니고요. 차트를 보면 한번 밀렸다가 기대감으로 다시 반등이 나오고 밀렸다가 반등이 나오고 또 밀렸다가 반등 나와서 횡보 기대감이 커졌다가 또 밀렸다가 반등이 나오고 20년째 하락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빠지는 것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그 산업을 주도했다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훅 밀리지만 또 반등이 나오고 밀리지만 반등이 나오고 그러면서 추세적으로 이런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아쉽지만 제가 보는 시각은 이런 시각입니다. 삼성전자가 훅 한번 밀리면 또 삼성전자라는 또 기대감을 타고 반등이 보면 거의 전고점까지 또 반등이 또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또 막상 산업 자체에 또 밀렸다가 반등이 나오면서 추세적으로 좀 반도체 측면에서 보면 뭐 비단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또 디스플레이 장비주들도 어려워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반도체 장비주까지 또 전체가 산업 자체가 좀 어려워질 수 있는 환경으로 가지 않을까. 물론 그래도 이게 디스플레이처럼 막 빠르게 진행은 안 됩니다. 그렇게 보는 게 미국이 중국 반도체 지금 DDR5 양산 미국이 막고 있는데 또 양산이 들어가는 것처럼 개발 단계가 생각보다 천천히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미국이 중국 반도체를 막지 않으면 디스플레이처럼 빨리 다가올 수 있지만 지금은 어쨌든 미국이 계속 견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다가오고 또 주가 변동폭도 기울기가 천천히 될 수는 있지만 이것은 창신 메모리가 DDR5 양산했다는 전제에서 설명을 드리니까요. 이렇게 좀 움직일 확률도 있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의 흐름에 뭔가 반전을 가져다 줄 만한 이슈가 있을까요? 일단 LG 디스플레이 때도 훅 빠졌다 반등이 나오고 이렇게 하듯이 첫 번째는 아무래도 HBM 납품 양산이 들어갔다. 이게 되면 일단 앞에 하나 기술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는 네. 거니까요. 요거 탄력으로도 또 기본적으로 좀 반등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거 외에는 그 다음에 지금 자사주나 돈인데 이거는 미리 나왔으니까 그거는 없고 그래서 남아 있는 건 어쨌든 기술력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은 지금 초격차인데 앞에 봤지만 SK 하이닉스가 미세 공정 먼저 개발을 했잖아요. 그거 뛰어넘어가 더 빠른 기술 개발을 하는 거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다시 가지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오면 또 일정 또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앞으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하는데 또 이 자사주 매각 뉴스를 듣고 지금이 저점에서 매수를 또 계획하시고 실제 매수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언제가 지금이 좀 더 매수하기가 괜찮은 시기인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시나리오처럼 조금 더 안 좋아질 수 있으니 그때 상황을 보고 매수를 하는 게 더 나은지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보는 시각은 지금 매수하셨으면 한 6만 원 넘어가고 6만 5천 원 월봉 추세선 정도까지 오면 비중 축소하는 네. 전략이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일단 반도체 섹터에서는 관망을 하시라. 굳이 지금 HBM 효과를 타고 장비주들도 많이 상승을 했고 또 어떻게 보면 상승 후에 또 하락하는 시점하고 이런 거하고 겹쳐가 있으니까 욕심내기보다는 좀 관망을 하시면서 지켜보고 또 창신 메모리가 또 어떻게 보면 사실 반도체 쪽에서는 실제로 개발이 안 돼도 언론 플레이하는 이런 것들도 꽤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개발이 됐는지도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아직은 멀었다. 그러면 반동폭이 좀 더 나올 수 있고 또 개발이 됐다 그러면 반동폭이 조금 약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셔서 또 대응을 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이런 뉴스가 나오면 삼성전자는 탈출하는 게 좋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좀 모니터링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게 다른 데서 얘기했던 게 DDR5 얘기라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DDR5 양산에 들어갔다 이랬는데 아직 확실한 공식적으로 양산이다 이런 것보다는 계속 뉴스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네. 이제 확실히 창신 메모리가 DDR5 양산이 들어갔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오면 그때는 정말 또 조심을 해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체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이야기로는 조금 삼성전자가 돌파를 할 가능성이 이렇게 크지는 않아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그래도 삼성전자가 조금 더 다른 비전을 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통해서 아니면 반도체에서 뭔가 획기적인 돌파를 통해서 좀 좋아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여전히 존재를 하죠. 네. 이제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지금 삼성전자도 많이 변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먼저 차지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그 타이틀 차지가 향후에 가장 가까운 타이틀로 본다면 지금 M3E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HBM4를 먼저 양산에 들어갔다 세계 최초로. 이게 되면 이제 상황은 또 많이 바뀌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가 기술력으로 세계 최초라고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 외에는 다른 걸로 보고 따라가기는 어려우니까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지금 또 보면 이제 D램부터 새로 하겠다 이런 쪽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세계 최초 D램 쪽 개발
또 HBM 세계 최초 개발, 양산 이런 게 나온다면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거 하고는 또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또 상당히 강한 반등도 기대를 할 수 있으니까요. 또 저도 사실 그렇게 되기를 응원을 하고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또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워낙 중요하니까요.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꼭 삼성전자가 그런 이번에 많은 변화를 하고 또 세계 최초 타이틀을 꼭 획득해 주기를 투자자 한 사람으로서도 기원을 합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한국 주식 시장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사두지 않으면 후회할 만한 주식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앞에서 우리 시장이 수급이 워낙 약하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좀 모멘텀이 있는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멘텀은 다른 것보다는 어쨌든 중심에는 트럼프가 있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관련돼서 어떤 섹터가 좋냐?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등장을 했을 때 그때 첫 번째 주가 반응이 일어나는 주가들이 계속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트럼프가 당선된 날 어떤 게 움직였는지 셔츠를 그날 시장을 조금 준비를 했거든요. 보면 이게 트럼프 당선된 날이거든요. 보면 2차 전지는 확 하락을 하고 신재생 에너지도 확 하락을 하고 반대로 조선주들이 상승을 하고 금융주들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섹터는 조선주나 금융주. 그런데 금융주는 사실 트럼프 일기 때 정말 수혜를 받겠다. 그렇게 봤는데 금융주들이 제일 안 올랐어요. 미국 시장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이번에도 수혜를 받겠다 들어갔는데 트럼프 일기처럼 안 오를 수도 있고 또 지금은 금리 인하기니까 조금 비켜 간다.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게 조선주니까 일단 조선주에 관심을 첫 번째는 가져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차트를 보더라도 조선주 차트가 또 유일하게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제가 조선주에 대해서 조금 짧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게 되면 요 두 그래프가 딱 조선주가 왜 좋은지 알려드린데 첫 번째는 보면 신조선가거든요. 쉽게 말해서 배를 만들면 얼마에 파느냐 그 가격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조선가가 상승을 했다는 것은 배를 만들면 비싸게 판다. 그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2008년 화랑일 때만큼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슈퍼 사이클로 들어온다. 이렇게 보면 되고 두 번째는 배 만들 때 많이 들어가는 후판 가격인데 보면 후판 가격은 오히려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배 가격은 비싸졌고 후판 가격은 싸졌다. 기업은 영업이익이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일단 조선주가 모멘텀을 타고 있고 또 다르게 또 하나를 보면 지금은 신조선 가격이 조금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하락을 하더라도 영업이익은 계속 좋아질 수 있어요. 이제 쉽게 말해서 비싸게 직권 배를 계약을 하면 이게 직권 포함되는 게 아니고 배 만들 때마다 공정마다 그게 들어가니까 지금 이렇게 비쌀 때 계약을 해놓으면 하락을 하더라도 배 만드는 3년 동안은 계속해서 진입을 하고 그 다음에 꺾이니까. 그래서 요게 잘 나타내는 게 보면 2008년도에 신조선가가 최고를 찍었거든요. 그런데 조선 3사 영업이익을 보면 한 3년 뒤 2011년도 때 최고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영업이익이 올해 폭발적으로 좋아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신조선가하고도 상관없이 1, 2년은 이어질 수 있다. 요런 측면에서 첫 번째 실적 측면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러면 신조선가는 2008년까지 상승을 했는데 주가를 보면 2008년보다 한참 밑에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서 2008년만큼 상승을 크게 기대한다. 요거는 좀 무리가 있고요. 무리가 있는 이유를 또 보면 지금 보게 되면 신조선가가 2008년만큼 상승을 했는데 밑에는 시가총액입니다. 이제 주가 상승보다는 시가총액하고 주가하고 뭐가 다르냐고 하면 조선이 어려울 때 유상증자를 많이 했으니까 주식을 많이 발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안 오더라도 시가총액은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합치면 시가총액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주가 차트만 보는 것보다는 시가총액 보면 이제 점진적인 상승 정도만 기대할 수 있다.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대신 지금 뭐 중국이 또 조선 또 1위거든요.
지금 보면 2008년도 때는 또 우리가 1위랐는데 이때 보면 작년 기준으로 보면 수주의 66%가 중국이고 우리가 한 18% 정도. 그래서 중국하고 갭이 벌어지니까 사실 중국 쪽에 있는 쪽보다는 중국이 아직 못하는 기술력으로 승부해야 되는데 그게 어딨냐고 하면 LNG 선박, 뭐 LNG 연료 추진선이나 LNG 선. 그리고 요번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LNG선이나 이런 쪽에서는 트럼프 테마로도 일단 움직이고 있거든요. 뭐 다른 것보다는 바이든 때는 미국 LNG나 이거 수출을 막았어요. 근데 트럼프는 이제 열어놓는 쪽이니까 그러려면 이제 또 배도 많아져야 되고 그런 것도 플랜트 공장도 세워야 되고 그래서 요런 쪽 관련돼 있는 중소형주 매수를 했을 때 크게 움직일 확률이 높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일단 LNG 또 LNG 플랜트 이런 쪽 관련 보면 뭐 성강밴드나 하이로코리아 태광 한 세 종목 있고 또 LNG 승박 쪽으로 본다면 뭐 또 몇 개가 더 있는데 지금은 한 세 개 정도인데 보면 뭐 크게 고평가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지금 보면 성강밴드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조금 줄었지만 한 14배고 하이로코리아 6배, 태광이 12배.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쪽이든 밸류 측면에서 봤을 때는 크게 부담되는 위치는 아니고요. 대신 또 주가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주가 측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11월 18일 기준으로 준비를 했는데 코스닥 지수는 여기 있고요. 하이로코리아, 태광, 성강밴더 지수 대비 강하게 테마를 또 타고 움직인 측면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장 강하게 움직인 건 성강밴더니까 또 눌릴 때마다 이런 대형주보다는 지금 우리 시장이 수급이 없어서 대형주를 꺼짓고 상승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고 이때는 또 중소형주 쪽에 물리고 한두 개를 꺼짓고 갈 확률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 기업 또 요중에 또 굳이 선택을 해라면 또 성강밴드 요런 쪽에 한번 틈새 조선 중에서도 틈새 쪽에 관심을 가져보시라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앞으로 국내 주식 시장을 뭐 리드할 뭐 섹터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네, 섹터도 똑같이 트럼프 테마로 네. 일단은 봐야 될 걸로 보이고요. 지금은 뭐 다른 것보다는 트럼프 테마 쪽 변동성이 심할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테마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렇게 보는 것도 다른 것보다는 트럼프가 당선된 날 또 어떤 테마가 움직였는지 네. 또 서샷을 준비를 했거든요. 네. 보면 트럼프 당선된 날 보면 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우주항공, 원전, 히토류 다음 날 또 전화 통화하면서 조선주, 뭐 미국 조선업이 한국 도움이 필요하다 이 얘기하면서 조선주 테마. 그래서 요런 테마가 불거졌는데 요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를 좀 기간을 길게 보면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트럼프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24시간 안에 전쟁 종료하겠다. 물론 뭐 24시간에 종료는 못하죠. 그렇지만 그만큼 의지가 있다. 그래서 트럼프 테마도 됐고 또 일각에서는 뉴스 보면 유럽연합이 지금 한 55조로 보고 있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업자, 민간 사업자들 내년 3월 1일인가 그때까지 뭐 제안서 받는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움직이려고 한다. 요 두 개가 겹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에 관심을 가장 둬야 되지 않을까 요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테마 쪽에서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금 뭐라 그럴까요? 토건 지금 뭐 오늘 또 크게 상승하고 변동성이 나는 번양건협이라든가 삼부토건 이런 것들은 워낙 펀더멘탈이 안 좋아요. 이런 쪽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우크라이나 공사 따기도 힘들고 대형 건설사도 뭐 컨소시엄 형성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쪽은 워낙 기업 자체가 또 너무 안 좋았어. 그래서 안 좋은 기업이 확 움직이니까 이런 것도 잘못 매수를 했다가 내년에 혹시라도 또 문제가 뭐 우리나라 보면 연말에 이런 테마 껍데기를 타고 상승했다가 세력들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날 문제가 다음 해에 이런 케이스들도 있으니까 워낙 안 좋으니까 이쪽 말고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쪽 뭐 그런 쪽으로 본다면 이라크 재건 때는 건설 중장비가 한 4배, 5배 정도 더 많이 수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건설 중장비 하는 뭐 HD 현대 건설 기계나 뭐 현대 에버다임 뭐 요런 쪽 그리고 또 실제로 수위가 있는 쪽에 여러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섹터는 거품이다, 좀 조심해야 된다 하는 섹터가 있을까요? 네, 지금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지만 뭐 중소형 토건업체라든가 또 중소형 건설업체가 지금 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껍질을 네. 타고 워낙 강하게 지금 보면 뭐 3배까지 상승한 종목도 있고 크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거품을 떠나서 네. 사실 너무 조심을 해야 되고 보면 적자도 크게 나 있고 부채도 엄청 많아요. 기업들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욕심내가 움직인다고 단타한다고 따라다니고 이러시는 것보다는 이런 쪽보다는 결국은 뭐 기업이라는 게 펀더멘탈을 따라가고 실질적인 수혜를 따라가는 쪽이니까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또 트럼프 테마 쪽에서도 너무 과하게 움직인다. 요런 쪽들은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팁을 하나 드리면 지금 트럼프 테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것도 뭐 무한히 상승을 하는 건 아니고 짧게 한번 본다면 내년 한 1월 20일 트럼프가 취임하며 그때 많이 상승하면 또 한번 수익 실현을 해놓으시라고 제가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요거는 지난 바이든 때 주가 움직임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보면 바이든 때는 신재생 에너지가 뭐 수혜를 받겠다. 지금 뭐 IRA 법안도 나오고 나왔으니까 그때부터 주가가 움직이고 보면 11월 3일 대선에서 바이든이 당선되고 요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확 보면 신재생 에너지들이 확 상승을 해요. 그리고 1월 20일 취임을 하고는 확 빠졌어요. 그래서 요런 케이스도 있으니까 트럼프도 1월 20일 취임을 하거든요. 취임 날짜는 뭐 똑같으니까. 그래서 많이 상승을 하게 되면 이때는 또 한번 또 챙기시고 또 다음을 보시라. 요 점까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앞으로 주식 시장에 뭐 충격을 줄 만한 이슈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뭐 나올 건 다 나와 버려 가지고요. 우리 시장 뭐 사실 지금은 우리 시장이 나올 건 다 나왔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느끼는 건 또 그건 반대로 기회가 또 될 수 있고 네. 그게 이제 관세 부과 미국이 관세 부과를 하고 또 감세 정책을 확 펼친다. 요게 충격을 주면서 오히려 저점을 잡는 뭐 기회가 되는 그래서 충격과 기회가 동시에 오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반드시 지키는 대표님만의 주식 뭐 매수 기준, 절대 기준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제가 제 기준도 설명드리고 네. 또 중소형주 테마주 매매하시는 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제만의 또 노하우도 네. 한번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부채가 많은 기업은 일단 안 건드려요. 그래서 자본 총계보다 부채가 2배 이상 많은 기업. 이런 기업들은 은행권에서도 보통 이렇게 되면 대출을 안 해줘요. 부채가 자본 총계보다 한 2배 많은 기업. 이런 기업들은 뭐 일단 뭐 접근을 안 하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월봉 차트로 봤을 때 이격이 너무 크게 벌어지고 상승해 있는 종목. 그래서 간 중소형주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스닥 차트 한 20년을 보면 상승을 안 하고 횡보만 했어요. 이건 뭘 나타내냐고 하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코로나 때 바이오, K바이오 혁명이다 이제 바이오들이 급등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 최근에 인타고 작년에 급등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 메타버스 기억나세요?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면 코스닥 지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우상향해야 되는 우상향 해야 네. 되는데 제자리다. 그건 갔던 애들이 다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실 현실이고 코스닥 지수가 20년 동안 있어 왔던 일입니다. 따라서 중소형주가 불을 뿜고 과하게 뭐 7배, 8배 갖는 건 건들면 안 돼요. 항상 제자리로 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피하시라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러면 또 어떤 종목 매수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정말 또 크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 미리 또 하단에서 월봉 낮은 위치에서 선정하는 방법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카프카님이 네. 주식을 기업을 운영을 해서 네. 상장을 시켰어요. 네. 상장을 쫙 시켜놨는데 카프카님이 돈 들여서 장내에서 주식을 사요. 자기 회사. 네. 왜 사? 주가 올리려고요? 그것도 있지만 내가 봤을 때 우리 회사 주가가 너무 싸다고 느낀 거죠. 아, 싸다고 느끼니까 이제 매입을 하는 거죠. 대표고 회사 네. 가장 잘할 거잖아요. 비싸면 굳이 돈 들여서 살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렇게 회사 대표나 임원들이 밑에서 실제로 장내 매수해서 뭐 한 20만 주, 30만 주 두세 달 계속 산다. 근데 주가는 월봉 하단에서 기고 있다.
이런 종목들은 사실 희한하게 시간이 지나면 두세 배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측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뒤에 좋은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주주 특수 관계인이 주가가 낮은 데서 밑에서 계속 매집을 한다. 그것도 장내 매수로. 그래서 공시를 보면 명확하게 장내 매수 딱 나오고 평균 단가 얼마다 딱 나와요. 공시에. 우리나라는 공시가 워낙 잘 돼 있으니. 그러면 거기 맞춰서 같이 사면 돼요. 최대 주주와. 그 내부자는 내부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미리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거군요. 그까지가 불법이 될 수 있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네네. 기본적으로 보면 뉴스에 어떻게 나오냐 하면 네. 우리 회사 주식이 워낙 저평가됐기 때문에 산다 이렇게 뉴스가 가끔 네, 나와요. 네. 그래서 대표가 샀다고. 네. 그런데 지나고 나면 또 상승을 하더라고요. 묘하게. 그다음 또 카프카님이 네. 회사를 이제 잘 운영을 해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어요. 그러면 회사를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려줄 때 주식으로 물려주잖아요. 그러면 언제 물려줘요? 주가가 낮을 때요. 맞죠? 네. 세금이 워낙 크잖아요. 네. 상속세가. 그러면 카프카님이 생각했을 때 가장 낮다 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승계를 위해서 물려주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도 공시에 정렬하고 딱 찍혀서 나와요. 자녀에게 자녀도 성하고 생년월일까지 나오거든요. 주민등록 나오니까 성이 똑같고 주민등록번호가 한 20에서 30년 차이 나면 자녀라고 보면 그렇게 아니면 뭐 100만 주씩 정리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정렬하고 딱 나왔다. 그러면 주가가 저점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시가 나오는 종목 이런 것들도 뭐 매수를 해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또 올라가더라고요. 묘하게. 그래서 보면 이런 다양한 공시들 그래서 대한민국이 주식시장보다 공시제도는 정말 잘 돼 있어요. 네. 원하는 것들은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본금 변하고 이런 것들은 다 공시를 하게 돼 있으니까 사실 그런데 이것도 보면 공시가 어려운 데 섞여져 있어요. 사실 공시가 긴 것 중에 어디에 섞인 기니까 사실 뭐 보기도 약간 어렵고 하지만 이희경 정제TV 유튜브에 제가 다양한 사례들 설명이 돼 네. 있으니까 또 오시면 네. 또 볼 수도 네. 또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 또 공부하실 분들은 또 참고하시고 또 다른 측면 공시적인 측면에서 설명드리면 또 가장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수주가 하게 되면 또 공시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전력 관련주들이 워낙 움직였잖아요. 이런 애들이 한 2, 3년 전부터 계속 미국 수주가 계속 올라왔었어요. 수주가. 그런데 그때는 주가가 안 움직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수주들이 막 나오고 주가가 안 움직였다 사놓으면 그 2, 3년 내에 7배, 8배 움직였으니까 그래서 수주 공시도 또 관심 있게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일단 차트만 보시기 전에 제가 이제 여기서 설명드리는 것은 공시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놓으시면 정말 많은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약간 팁을 알려주신 거고 우리가 기업의 펀더멘탈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정도 그 항목들은 꼭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게 있을까요? 네, 가장 첫 번째는 제가 앞에 부채 설명을 드렸듯이 네. 자본 총계하고 부채 비율. 그래서 우리가 부채 비율이죠. 자본 총계보다 부채가 얼마나 많으냐. 그래서 그걸 일단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사실 무거워서 잘 안 움직이니까요. 네. 그거 하나. 대형주는 약간 예외입니다. 대형주들은 뭐 조금 얘기했지만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런 부채 꼭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단기 순이익보다 이렇게 한번 보면 어떤 기업 중소형주가 단기 순이익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영업이익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뉴스만 나오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보다는 영업이익에 좀 더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PER 계산을 될 때 시가총액 나누기 1년간 단기 순이익인데 여기에 중소형주는 단기 순이익 대신 영업이익을 넣어서 좀 활용을 하거든요. 영업이익에 워낙 민감하게 움직이니까 그래서 영업이익 증가하는 쪽. 그다음에 증가를 할 때 또 하나 반드시 같이 체크를 해야 될 게 매출액도 같이 증가를 하는 기업. 그래서 매출액이 적고 영업이익 증가 이거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매출액도 같이 점프를 하고 영업이익도 같이 점프를 하는 기업 요런 기업에 또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요런 것들 꼭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대표님도 비트코인 투자를 하시나요? 투자는 안 하지만 네. 또 관심 있게 지켜는 보고 있고요. 요즘 워낙 하다 보니까 혹시 이 코인의 미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코인도 트럼프가 들어오면
일단 좋은 뭐 정책들이 계속 나오다 완화적인 정책 네.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트럼프가 취임하고 어느 정도까지건 뭐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러고 또 정책들이 막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또 뭐라 그럴까요? 미리 또 수익 실현을 하시는 이런 유형들도 있으니까 어쨌든 트럼프가 정책 내고 또 취임하기 이전까지건 또 계속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직접 그 유튜브 지금 하고 계신다고요? 아, 네. 예. 이희건 경제TV 유튜브 하고 있고요. 어. 여기에는 주로 국내 주식, 그다음에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다양한 공시 사례들, 또 여러분들이 공시 공부하는 방법 등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요. 또 오셔서 참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특히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이 사실은 가장 어려울 때고 내년부터는 충분히 국내 시장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또 내년 후내년 좋아지는 걸 잘 준비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너무 또 국내 주식 외면하기보다는 어려울 때 기회니까 지금부터도 한번 국내 주식에 준비를 하시고 또 어려우신 분들은 조금 더 참고 견디시면 충분히 국내 주식 상승이 나올 걸로 보니까요. 또 힘들 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